1995년 3월 20일 월요일, 활짝 깬 이른 봄날의 아침이었다. 늘 그렇듯 붐비는 전차를 타고 회사로 향한다.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인생 가운데 구별할 수 없는 단 하루였을 뿐이다. 변장을 한 5명의 남자가 그라인더로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 끝으로 기묘한 액체가 든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일본의 수도 도쿄, 국가의 심장부인 수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물밀듯 걸려옵니다. 황급히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화학무기에 의한 끔찍한 테러 현장이었습니다. 그 화학무기는 바로 살인가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가 대량 살상을 위해 개발한 무색, 무취의 맹독성 신경작용제로 청산가리 독성의 무려 500배 정도입니다. 나치가 개발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화학무기. 나치도 고민하게 만든 최악의 화학무기라고 불렸죠.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살인이 도쿄 지하철에 뿌려진 것입니다. 피해 규모 사망자 14명, 부상자 약 6,300명. 아침 8시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 러시아워 시간대에 발생했기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일본 경찰의 수사, 결국 이틀 후 테러범 검거에 성공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그 테러 조직, 그들은 옴진리교였습니다. 올해로 27주기를 맞은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 그리고 주동자인 일본 최악의 종교단체 옴진리교. 오늘 옴진리교의 소름 끼치도록 추악한 면을 모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컬트 스토리 일본 최악의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 편입니다. 공중부양을 하는 한 남성의 사진. 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2년 현재의 이 사진을 본다면 재미있는 연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진이 흥행했던 때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말입니다. 온갖 종말 음모론과 오컬트의 붐이 일어났던 시기로 일본의 고학력자들조차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이다 라며 속아버렸고 결국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입니다. 우선 그들이 믿고 있던 건 대체 무엇일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옴진리교와 그들의 교리.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바로 이들의 최초 교리였습니다. 교주 아사하라는 현대 인간들은 살생과 탐욕으로 더럽혀져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죽음 이후 지옥으로 가거나 악귀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옴을 믿고 현생에 해탈을 해야만 윤회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했죠. 사실 여기까진 여느 사이비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각종 음모론을 섞으면서 말이죠. 하나, 핵전쟁 음모론. 아사하라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핵전쟁에 의한 인류 멸망을 극복하는 것이 이 종교의 취지 중 하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옴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신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1993년까지 세계 각국에 2개 이상의 지부가 생기지 않으면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수행을 통해 해탈자 3만 명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에너지로 핵무기가 무의미해지고 진리는 하나가 된다. 두 번째, 프리메이슨 음모론. 각종 음모론을 자신의 교리와 섞은 아사하라. 프리메이슨 등 유대인 조직의 음모로 일본인들은 정보 조작과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에 의해 사고력을 빼앗기고 있으며
부작용이 강한 약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먹여왔고 이러한 또한 프리메이슨의 꼭두각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일본 내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있으며 공격이 개시되면 주일 미군이 지하 요새로 침입해 각종 생화학 무기와 플라즈마 무기로 일본을 괴멸시킨 뒤 프리메이슨이 일본을 정복한 것이 목표이며 이를 방해하는 옴진리교가 그들의 숙청 대상이기에 프리메이슨과 옴진리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르마게돈을 인용하죠. 하르마게돈이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최후의 날 세상의 선과 악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지명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아사하라는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세기말 하르마게돈이 일어날 것이다. 그 원인은 프리메이슨과 그 추종자들의 물질 숭배 때문에 이 세상에 카르마가 쌓였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미, 중, 러를 등에 업고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 중이며 이는 1997년 시작되어 1999년 8월 격화된다. NBC 병기와 플라즈마 병기, 전자기 펄스 공격 등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죽지만 신선민족인 옴신도만 살아남고 물질적 욕망에 빠져 동물화가 되어버린 동물적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며 우리는 옴을 믿고 신선민족을 육성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영성 진화를 위한 길이라며 말이죠. 음모론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운석 충돌, 대지진, 해일 등 지구 종말 음모론을 펼치며 신도들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교주 아사하라는 상좌부 불교, 티베트 불교, 힌두교, 기독교 교리를 바탕에 두고 각종 종말 음모론을 섞어 놓아 교리를 펼쳤던 겁니다. 두 번째, 포교법과 금품의 갈취. 아사하라가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진이 오컬트 잡지에 실리며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듭니다. 설마 저걸 누가 믿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정서적 공허함을 느끼던 일본 내 고학력자들에게 이게 통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교와 세뇌를 위해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을 했는데요. 제목은 초월 세계. 어떤 만화인지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人は誰でも持っているみんなの心に持っている遥かな虫の過去から持っているそう自分に言い聞かせるあ瞬間的に尾てい骨から頭頂に向かって神秘のエネルギーが吹き上がったかと思うやいなやゴムまりのように体が跳ね出したそして最後に飛び上がった時私はなんと空中にとどまっていたのだ瞑想中の私の肉体から化身が抜け出した이 밖에도 옴시스터즈라는 아이돌을 만들어 활동시키고 각 명문대에 포교를 위한 위장 동아리를 만들며 신도들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을 끌어들여 그렇게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모인 신도 중 일부는 철저하게 조종을 하기 위해 여러 종교의 교리 중 불교의 출가 제도를 악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가 신도가 무려 1,400명 이상, 재가 신도는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했죠.
미국과 스리랑카, 독일, 폴란드 등 수십여 개국의 국가에 진출하였는데 그중 소련 붕괴로 혼돈 상태였던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옴진리교가 크게 인기를 끌며 러시아 내에서만 신도수가 무려 5만 명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도들을 모은 아사하라.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합니다. 바로 이니시에이션. 본래는 의식, 계시를 뜻하는 단어지만 해탈자의 에너지를 전수해 제자를 해탈시킨다라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뜻을 사용합니다. 피의 이니시에이션이라며 아사하라의 피가 들어간 액체를 100만엔, 한화약 1000만원에 팔거나 미라클 폰드라며 아사하라가 목욕한 물 1리터를 10만엔, 한화 100만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사하라의 손톱과 수염을 다려 마시는 사랑의 이니에이션은 30만엔, 한화 300만원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점차 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993년 말부터는 강력한 환각제 LSD를 직접 제조하여 그리스도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만엔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탄트라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신도들의 성을 착취하는 행동도 일삼았지요. 이 밖에도 출가 신도들에게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며 전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덕을 위해선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어차피 하르마게돈이 오면 재산은 모두 무의미해진다라며 부모의 돈을 훔치게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실제로 한 신도는 1억엔, 한화 10억 원 이상을 내기도 했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교주 아사하라. 물질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여러 사업을 진행합니다. 컴퓨터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광고 대행업, 요식업, 출판업, 유흥업, 인력사무소, 화장품 판매업, 정수기 판매업, 스포츠센터 등 그 수도, 그 업종도 매우 다양했는데 이 사업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력비를 신도들에게 수행의 과정이라며 무급으로 노동 착취를 해왔던 것이었죠. 아사하라는 다음 명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포화. 포화는 본래 탄트라 경전에서 사용됐던 말이지만 옴진리교는 본래 뜻을 지우고 영혼의 전이라는 자신들만의 뜻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의 전이 무언가 거창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폭력과 살인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장차 악업을 쌓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살해는 더 큰 악업을 쌓기 전에 그 고리를 끊는 것이기에 살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살해하는 사람에게도 서로 좋은 행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리고 포화의 대상은 옴진리교를 벗어나려는 신도 또는 옴진리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그런 걸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옴진리교는 포화를 명분 삼아 끔찍한 만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제가신도 치사사건. 1988년 9월 22일 옴진리교에서 수행을 받고 있던 제가신도가 수행 중 돌연 큰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아사하라는 신도들에게 정신이 혼미한 것 같으니 목욕탕에 가서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줘라 라며 지시를 내립니다. 다수의 신도들은 교주의 말대로 그를 목욕탕으로 데려간 뒤 욕조의 물에 머리를 담궜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신도는 의식을 잃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사하라는 곧바로 달려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공호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도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죠. 아사하라는 이 상황에도 한 가지만을 떠올립니다. 당시 옴진리교는 도쿄 내에서 종교 법인 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 만약 사건이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교단 내에서 시신을 태워버려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만약 누설을 하면 그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교단 내 임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사주합니다. 실제로 임원들은 교주의 말대로 시신을 소각한 뒤 쇼지호수에 유기를 하고 약 1년 후 그들의 목적이었던 종교법인인가를 받게 됩니다. 잔혹한가요? 이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카모토 츠치미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 요코하마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 사카모토. 어느 날 옴질리교 출가 신도인 어머니가 찾아오십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카모토는 1989년 5월부터 옴질리교의 반사회성을 비판, 추궁하는 옴질리교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고 교주 아사하라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시작합니다. 결국 1989년 9월 썬데이 마이니치 잡지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들은 옴질리교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그에 앞장섰던 사카모토 변호사를 취재합니다. 그는 신도 가족들의 괴로움은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는다. 종교를 이용한 사이비 상술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주에게 공중부양, 유체이탈, 투시 능력이 정말 있다면 공식 석상에서 시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라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중요한 총선거의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던 옴질리교 교주 아사하라는 크게 분노합니다. 11월 2일 임원들을 제1사티안 건물로 소집하며 지금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다. 이젠 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도 모두 각오하라며 포화를 실행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변호사 사카모토. 이건 살해가 아니라 악업을 쌓기 전 포화를 하는 것이다라며 안락사에 사용하는 염화칼륨 원액을 사용해 살해를 하란 지시를 내립니다. 11월 3일 변장한 임원들은 사카모토의 직장에서 살인 준비를 합니다. 집에 가기 위해 나오면 염화칼륨을 주입하고 시신을 차에 싣고 떠날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공휴일로 사카모토가 나타나지 않자 계획을 변경합니다. 바로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오후 10시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교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냥 들어가면 된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며 이렇게 일가족 살해를 지시합니다. 임원들은 가족까지 살해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사카모토 변호사가 잠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까지 기다려봤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일 새벽 3시 자택으로 침입해 안면을 폭행한 뒤 염화칼륨을 주입합니다. 그런데 사카모토 변호사가 죽지 않고 저항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죠. 정맥 주사를 놓아야 했지만 엉덩이에 근육 주사를 놓는 바람에 사망하지 않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한 살배기 아들을 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다가가 아이만을 살려달라는 그 애원 속에서도 모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일가족의 사체를 각각 다른 산에 안매장합니다. 이후 일가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에 수사를 시작한 일본 경찰은 옴질리교를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체 때문에 잠적한 것 같다며 유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죠. 교주 아사하라는 봐라, 옴을 괴롭혔던 카르마로 잘못된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더 이상 옴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니 그의 카르마를 위해선 좋은 일이다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방해가 되는 자라면 명분을 앞세워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른 옴질리교. 그런데 앞서 창당이라는 행위에 놀랍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당 창당.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장악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샴발라와 계획과 보틀리뉴스균 테러 미수 사건. 일본 정부를 전복시킨 후 진리국을 건국 목표하는 일본 샴발라 계획을 세워 국가 찬탈을 시도한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었을까요? 실제로 옴 진리교 내 조직 부서의 이름을 정부 조직처럼 바꾸고 진리국의 헌법 초안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명칭, 기본율.
아사하라가 시바신의 환생이며 대우주의 성법의 구현자로 전권을 장악하는 재정일치의 전제국가가 된다. 옴진리교의 신자는 승적인, 그 외 국민은 민적인으로 분류하고 민적인은 승적인보다 낮은 신분으로 둔다. 민적인에게는 다수의 의무를 부과한다. 신토를 기반으로 하는 황실은 없애고 새로운 성실을 주어 민적인으로 강등 혹은 포화한다. 아사하라 일족이 대신 황족이 된다. 의회는 각 국민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옴 국가에는 부적절한 제도이므로 폐지한다. 일본국이라는 국명도 황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옴 국가의 국호로 부적절하다. 진리국, 옴국, 신성진리국, 태양적정국 등을 새 국호로 한다. 수도는 후지산 기슭의 옴진리교 본부 부근으로 변경한다. 일부만 살펴봤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 신도들에게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다며, 하나는 선거에서 의석을 차지해, 즉 정치를 이용해 세상을 바꾸는 것. 또 하나는 무장을 해서 일본을 뒤엎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짓밟아 구제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진리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1990년 2월 제39회 중의원 총선거에 아사하라와 신도 27명이 출마하게 된 겁니다. 당시 영상입니다.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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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하라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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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하라 쇼고 일본の証拠両軍の証拠新しい正義家だ証拠証拠 이런 기괴한 선거 유세를 펼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한 아사하라. 하지만 교주인 아사하라조차 2.69%라는 매우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해버립니다. 창피했던 걸까요? 이 일로 선거 공탁금 5천만 원을 환수받지 못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 일 이후 두 번째 방법으로 돌입합니다. 바로 무장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는 거였죠. 아사하라는 임원들에게 보툴린 뉴스균을 입수하라 명령합니다. 식중독의 한 종류로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다르게 치명적인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위험한 세균입니다. 보툴린 뉴스독은 화학적 구성에 따라 A형부터 H형까지 분류가 있는데 H형 보툴리눔 톡신은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강력한 독극물로 1kg만 있으면 인류를 2번 멸종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보톡스가 보툴리누스균 독소를 희석해서 만든 것이죠.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근육마비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세균입니다. 임원 엔도라가 보툴리누스균을 입수하자 아사하라는 이를 일본 전역에 살포해 단숨에 포화를 하겠다는 무차별적 테러 계획을 선언했고 균을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죠. 1990년 4월 아사하라는 가족들을 이시가키 섬으로 피신시키고 제가 신도들도 또한 도피할 수 있도록 이시가키 섬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바로 이날 일본 전역에 균을 뿌릴 예정이었지만 배양의 실패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뒤 결국 배양에 성공했고 1990년 4월 말 2대의 2톤 트럭에 분말 형태의 보툴린 뉴스균을 싣고 일본 국왕이 사는 궁궐 주변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옴진리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신흥 종교단체 창가학회와 입정교성회 본부 방위청
도쿄 시내에 분무를 했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한 채 실패해버립니다. 5월 중순 다시 한번 일왕을 암살하기 위해 분무했지만 이 또한 실패하죠. 7월경에는 균을 아라카와 강에 펌프로 흘려보내는 계획으로 전환했지만 지나가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결국 보틀리누스균 테러 계획은 중단됩니다. 국가전복의 시도, 하지만 실패.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있었죠. 1992년 7월 러시아 내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며 9월에는 모스크바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이후 플라즈마 절단기 회사를 인수하고 마이크로파를 발생해 물질을 녹이는 플라즈마 무기 제조를 지시합니다. 1993년엔 모스크바 군사대학에서 AK 소총 한 정을 입수한 뒤 일본 내에서 이 총을 모방 제작을 해 2년 후 AK 소총 1000정을 완성시킵니다. 또 핵무기 재료인 우라늄을 입수하기 위해 호주의 땅을 구입해 채굴 조사까지 했지만 다행일까요? 우라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93년 8월 나치도 헐렀다는 황무기 살인 합성에 성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사라는 제7사티 안에 7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살인을 생성하는 공장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아사라는 국가전복을 위한 시도를 하나씩 완성해갑니다. 1997년 자신은 일본의 왕이 된다. 2003년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옴진리교의 세력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능한 빨리 죽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도쿄에 살인 70톤을 뿌린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다음 준비는 바로 군대. 영화 스턴트 배우를 구한다는 말로 젊은 남성들을 모아 집단 생활 속에서 세뇌를 시킨 뒤 하얀 사랑의 전사라는 교단의 군대를 창설하고 94년 3월 중순엔 자위대 출신이나 무도 경험이 있는 신도 수십 명을 모아 군사훈련 캠프를 진행해 그중 특출난 10명을 선발, 러시아로 파견까지 보내 특수부대 훈련을 받게 합니다. 국가 찬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국가를 상대로 싸울 작정이었던 것이죠. 한 국가의 왕이 되어고자 했던 교주 아사하라. 하지만 그릇이 클 리가 없지요. 마음속에 싹 드는 바로 의심. 경찰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교단 내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소문으로 신도들끼리의 대화도 금지시키고 서로 감시를 하며 밀고를 강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단의 비밀을 말한 자는 가족까지 죽인다며 경찰에 가면 그 경찰들을 죽여서라도 찾아내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심지어 나르코라는 의식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티오펜탈이라는 마취약을 사용해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아사라에게 충성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그 누구라도 무작위로 나르코를 실행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기존 나르코에서 전기 충격기를 추가한 뉴 나르코까지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감시와 착취 속 진행하던 국가 전복. 1993년 6월 27일과 7월 2일 일본 도쿄도 고토구 카메이도에 있던 옴진리교 지부 빌딩에서 고기가 부패한 것 같은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 악취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 수 없게 된 카메이도 주민들은 옴진리교 빌딩에 쫓아가 항의하기에 이르죠. 또한 빌딩 수색에 주민들이 함께 입회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나오자 옴진리교 카메이도 지부 측은 종교의식에 사용할 약품을 조합하던 중 실패했다,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탄저균, 생물무기였습니다. 무차별 테러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 건물 옥상에 워터마라고 불리는 분무장치를 설치하고 아사하라의 지시하에 2번이나 탄저균을 살포해버린 겁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탄저균에 샤넬 향수의 원료를 섞었던 것이죠. 분명 탄저균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망한 사람은 없던 상황.
이는 분포장치가 고압이었던 탓에 분무 즉시 모든 탄저균이 죽어버렸고 지독한 악취만 풍겼던 것입니다. 결국 생물 테러를 포기하고 화학 테러로 완벽하게 모든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리고 점차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타겟, 신흥종교 창가학회. 당시 옴진리교보다 신도수가 많은 걸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파괴하기 위해 언론과 힘을 합쳤다는 망상을 시작합니다. 교주 아사하라는 불교단체를 지칭하며 원시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업신여기는 이단이라는 명분으로 창가학회 명예회장 이케다 다이사쿠에게 살인을 뿌리라고 지시합니다. 1993년 12월 18일 석하대학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이케다 다이사쿠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입수한 옴진리교는 이날을 D-Day로 설정, 한 달 반 전부터 미리 실험을 해보며 철저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게 D-Day, 3kg의 살인을 뿌리는 데 성공은 했지만 문제는 가스버너식 가열 기화로 화재가 발생해버립니다. 결국 오랜 시간 준비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 여러 명의 학회 회원들의 일시적인 시력 감퇴 정도의 상해만 입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계속된 실패.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화학 무기는 점차 완성형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1994년 6월 27일 마츠모토시 재판소 관사에 의문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7명 사망, 600명의 부상자. 당시 언론의 제목은 마츠모토에서 수수께끼의 독가스로 인해 7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월 3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검사를 통해 확인된 성분은 바로 살인가스. 거기까지였습니다. 당시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옴질교의 만행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진 미제 테러 사건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일본의 토지를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한 옴진리교는 토지 주인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수많은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부는 지역에서 쫓겨났던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마츠모토시의 땅 주인들이 옴진리교를 추가로 사기죄로 고발한 걸 알게 되자 여론을 의식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교주 아사하라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암살해 재판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드디어 화학무기를 직접 사용해 암살에 성공한 옴진리교. 그때부터 이들의 국가전복 계획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 누구든 전부 죽이려 했습니다. 특히 사카모토 변호사 살해 이후 골칫거리였던 2명이 있었습니다. 사카모토 변호사가 사망한 이후 옴진리교 피해자 모임 변호인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변호사 타키모토 타로. 그는 어느 날 인터넷에 한 사진을 올립니다. 나도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심지어 옴진리교 신도들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가 자세와 비슷한 것이다. 가부좌 자세로 반동을 주고 높이 뛰어오르며 편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다. 실제로 이 사진은 교주 아사하라보다 훨씬 더 높고 안정적인 공중부양 사진이었습니다. 결국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많은 신도들이 옴진리교에서 도망쳐 나오기 시작하죠. 분노한 아사하라는 진리를 방해하는 타카모토 변호사에게 살인을 사용해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또다시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 사카모토 변호사의 친구였던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 당시에는 실종 상태였던 사카모토 사건에 옴진리교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994년 9월 20일 새벽 3시 30분 에가와의 집 우편함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바로 화학무기 포스겐을 분무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애가와 집 밖으로 나와 결국 도주를 해서 소량만 흡입을 해 기도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또한 미수에 그치게 되었죠. 자신을 방해하면 누구든 죽이려 한 옴진리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또 다른 독극물을 개발합니다. 바로 VX. 살충제를 개발하다 발견된 독극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살인보다 최소 100배 이상, 호흡기를 통할 경우 2배 이상의 독성이 강한 매우 위험한 신경작용제입니다. VX는 우리에게 2017년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사건의 독극물로도 알려져 있죠. 공중부양 사진을 따라하며 조롱한 타카모토 변호사를 또다시 암살하는데 VX를 사용합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포마드와 VX를 혼합, 차량 문고리에 미리 발라놨던 것이죠. 하지만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던 타카모토 변호사는 장갑을 끼고 차량 문을 열었고 결국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VX 개발에 성공했다 믿었지만 사망하지 않은 타카모토 변호사. 결국 제대로 독성을 발휘하는지 시험을 해보자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에 이르죠. 타겟은 교단 내에서 고액의 헌금을 강요받고 옴질교로부터 도망친 신도들을 숨겨주던 지인 82세 A씨를 실험 대상으로 정합니다. 94년 12월 2일 오전 8시 30분 A씨가 집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자 한 명이 말을 거는 사이 뒤에서 또 다른 한 명이 VX 용액을 뿌립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위독한 상태에 빠진 A씨. 다행히 이웃들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VX의 존재를 몰랐던 의사는 뇌의 혈량이 단번에 저하되면서 발생한 뇌허혈 발작이다라는 소견을 내놓아 단순 질병으로 종결 처리를 시킵니다. 생화학 무기를 손에 넣은 옴진리교. 그 테스트도 과거와 달리 성공을 보였으며 의사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포화를 명분 삼아 수많은 살인범죄를 저지르며 자신들의 무기를 시험해본 옴진리교. 신도들, 정치인, 판사, 심지어 경찰까지 그 대상은 모두였습니다. 핵무기, AR총, 플라즈마, 보툴리뉴스균, 탄저균, 살인가스, 그리고 VX까지 모든 시험 및 준비가 끝난 교주 아사하라. 1995년 3월 18일 오전 12시 30분 옴진리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열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경찰이 1월에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더니 칸사이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무산되었으니 이번에 대규모 테러를 해버리면 우리에 대한 강제수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밀폐된 지하철에서 살인을 뿌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사라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며 살인 원액 제조를 지시하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출근 시간대를 타깃으로 정하고 2인 1조 5개의 열차의 테러를 지시합니다. 사건 당일 3월 20일 오전 2시 임무에 투입된 신도들을 모아 살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만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의식을 진행한 뒤 2시 30분경엔 편의점에서 비닐우산 7개를 구매해 그라인더로 우산 끝을 날카롭게 깎았습니다. 이들의 계획이었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살인 용액을 바로 그 우산으로 터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일 새벽 3시에는 비닐봉지 안에 물을 넣어 터뜨리는 연습까지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전 7시 48분부터 8시 사이 농도 35%의 살인용액이 들어가 있는 500에서 600g 비닐봉지 2개와 우산을 각자 챙겨 맡은 열차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타겟 열차 첫 번째 JR203계 마토 67편성. 마스크와 가발을 쓴 테러범 하야시 이쿠오는 오전 7시 48분 치오다선 키타센주역에서 열차에 탑승합니다. 8시 2분 시노차노미 지역 정차 직전
살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산으로 찌르고 도주를 하죠. 구멍 뚫린 봉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열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출발했고 니주바 시미야역과 히비야역 사이에서 사람들이 연달아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카스미가세키야역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무원이 수상한 액체 봉투를 확인. 그걸 다시 치우고 출발은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 역인 국회의사당 앞역에서 운행을 중단합니다. 하야시 이쿠의 목표가 바로 이 국회의사당 앞역이었죠. 이곳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테러로 살인인 줄 모르고 비닐봉지를 만진 영무원 2명이 숨졌고 23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겟열차 두 번째 공익의 제16편성. 범인은 히로세 켄치. 위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살포하여 1명 사망, 35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겟열차 세 번째 공익의 제16편성. 범인은 요코하마 마사토. 신주쿠역에서 탑승한 뒤 내정거장 뒤 요치하역에서 살인을 살포하고 도주합니다. 1시간 40분이 지나고서야 열차를 중단했음에도 사망자는 유일하게 나오지 않았으며 약 2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타겟 열차 네 번째 도부 2000개 제11편성. 범인은 도요타 타오루. 위와 마찬가지로 1명이 사망하고 532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타겟 열차 다섯 번째 03개 제10편성. 범인은 하야시 야스오. 히비야선 우에노역에서 살인 3팩을 들고 탑승을 합니다. 3팩 중 1팩은 탑승 당시부터 파손되어 이미 살인가스가 퍼져가고 있었죠. 하야시는 아키하바라역에서 수많은 구멍을 뚫어 살인가스를 살포합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다음 역이었던 코덴마추역에서 살인 봉지를 플랫폼으로 걷어차버립니다. 이로 인해 그 플랫폼에도 살인가스가 퍼지기 시작하며 피해 규모가 미친 듯이 커지게 되죠. 먼저 가던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며 이 역에 정차한 4대의 열차는 플랫폼에 퍼진 살인가스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열차는 총 6대, 8명이 사망하고 2375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죠. 옴질리교의 생화학 테러로 사망 14명, 부상 6,300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살인 테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일이라 도쿄 도내 각 병원에서도 살인가스 해독제가 턱없이 부족해 뒤늦게 이송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제약회사들이 치료에 쓰이는 프랄리독심을 생산하고 있었기에 간신히 수급하여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토 토오루 교수 주장에 따르면 테러범들이 자신들은 죽기 싫으니 살인가스에 아세토니트를 섞었는데 이로 인해 살인가스의 농도가 30% 이하로 떨어졌고 지하철 내에서 고무타는 냄새를 풍기며 느린 속도로 기화해 사람들은 쉽게 독극물이 지하철 내에 살포되었다라고 느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수 100% 살인이었다면 기화하는 도중에 냄새도 없을 것이고 휘발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름으로 가스를 살포했던 테러범들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거란 것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소중했던 테러범들, 자신들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공무원들을 대거 살해해 국가전복의 기반을 다지며 압수수색도 피하고자 했던 의도와 반대로 일본 경찰은 테러의 배후를 단번에 옴진리교로 특정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3월 22일 전국의 옴진리교 시설을 일제히 수색한 결과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종교시설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동 소총 부품, 군용 헬기, 살인 제조 과정에 쓰였던 약품, 무기 개발 데이터 같은 것이었죠. 또 감금되어 탈진했거나 쇠약해진 신도 50명 이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옴질리고가 분명 테러의 배우임은 확실했지만 그 수많은 신도들 중 누가 테러범인지 알 정보가 없어 수색 당일 몇몇 간부들만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19일 후인 4월 8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방치된 자전거 절도 혐의로 한 남성을 검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지하철에 살인을 뿌렸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것이었죠. 이 남성의 이름은 교단 간부였던 하야시 이쿠오. 기억나시나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열차의 테러범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교단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강해지던 하야시는 테러의 모든 음모와 역할 분담 등을 적은 메모를 경찰에 건네 수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이에도 경찰의 수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옴질리교는 신주쿠역 청산가스 사건, 도청 소포 폭탄 사건 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테러를 지시한 교주 아사라를 찾고 있었지만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5월 16일 후지산 근교에 있던 제6사티 안에 아사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규모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작전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6사티안을 둘러쌌고 체포조는 혹시 모를 신도들의 독가스의 공격에 대비 방독면을 쓴 채 사람보다 독가스에 대한 반응이 빠른 카나리아를 넣은 3장을 들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철문을 쇠톱으로 열고 진입했지만 내부는 마치 미로 같아 4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사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층 계단과 3층 계단 사이 작은 공기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안에 은폐된 밀실에서 현금 960만 엔을 들고 명상을 하던 아사라 검거에 성공합니다. 도주한 야스오, 키타무라, 타카하시를 제외하고 15명의 테러범이 모두 검거되었고 각종 사건에 관여한 188명 또한 모두 검거에 성공합니다. 이후 경찰은 도주한 자들에 대해 특별 지명수배 대상으로 올려 야소를 시작으로 키타무라 그리고 2012년 타카하시까지 검거해 비로소 사건 17년 만에 전원 검거에 성공합니다. 체포 직후 취조 과정에서 아사라는 나는 시각장애인이기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다며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 4억 5,200만 엔을 들여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도 했죠. 아사라는 자신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야스다 요시히로의 면담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공중부양을 하면 모두가 믿어줄 것이다 라고 제안했고 이를 흔쾌히 직접 증명하겠다며 수락합니다. 정말 공중부양에 성공했을까요? 첫 공판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판사, 검사,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공중부양을 시도하죠. 하지만 악업으로 뒤덮인 죄수들과 몸이다 에너지가 사라졌다며 결국 시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황한 걸까요? 아니면 수행 중이라며 다른 변명거리를 생각했을까요?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은 간부들이 일으킨 것이며 자신은 위험하다 말렸지만 의견이 묵살되었으므로 자신은 무죄다.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 살해 사건은 내가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다. 남성 신자 살해 사건 또한 지시하지 않았으니 무죄다. 간부들이 살해한 이유 또한 스스로 죽여달라고 했던 촉탁살인이므로 무죄다. 수년간 이뤄진 공판에서 아사라는 자신의 죄를 믿고 따르던 간부들에게 모두 돌렸습니다. 간부들 또한 최초 자백을 했던 하야시 이코를 제외하고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에게 혐의를 돌린 아사라의 모습을 보고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살려줄 거라 믿었던 간부들의 자백이 충격적이었을까? 아사라는 그 뒤로 자신의 변호사와의 만남도 거부합니다. 수년간의 재판, 그리고 나온 재판부의 판결. 교주 아사라를 포함한 13명은 사형, 최초 자백 하야시 이코를 포함한 6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13명은 인원수를 나누어 2018년 7월 6일, 7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테러와 관련된 내용들이 줄줄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테러와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들에게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은 9.11 테러만큼 혹은 그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 지하철 살인사건이 인류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테러 사건이기 때문이죠. 독가스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쓰인 일은 많았지만 그동안은 국가나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이지만 이 사건은 일개 범죄단체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감행했던 것이고 그만큼 일반인들이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열차 내에 있던 부상자들 중에는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PTSD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또 현재 옴진리교는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상황이지만 교주 아사라가 체포된 이후 여러 분파가 생기며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일본 최악의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뒷이야기에서 못다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와 범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마 이 내용 자체를 들으시면서 옴진리교에 대해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이비단체 종교로 출발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국가 전복까지 꿈꿨던 그런 종교였으니 저희가 사실 이 사건을 준비할 때도 최초 대본이 100장이 넘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도 굵직한 일부만 가져온 거지 사실 내용으로 보면 진짜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니 어떻게 저런 종교를 믿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옴진리교는 좀 충격적인 세뇌 방식을 썼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믿음 테스트라는 방법도 있었지만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옴진리교 내에서 쓰는 게 PSI라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이거 말을 풀어서 번역을 하면 구제 이니시에이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PSI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헤드기어가 하나 있는데 이 헤드기어에 있는 전극이 있어요. 이걸 쓰고 있으면 아사하라, 교주죠. 뇌파를 재현한 전류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뇌파와 아사하라의 뇌파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발명품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대부분 이거를 착용을 했는데 물론 공짜가 아니죠. 대여는 하나 100만 원 정도, 이걸 직접 구매하면 약 10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이런 전류가 나오는 장치를 머리에 쓰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생각보다 여기에서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개골이 검게 이제 그을리거나 이마에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상을 입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몰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행의 일종이라서 반드시 일정 이상 착용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방 자체에도 벽면에 구멍이 있어서 그걸 감시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세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옴진리교의 계급제랑 조직에 관련된 문제예요. 얘네들이 스테이지라는 계급제도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점수를 쌓는 건데 인문기여도라는 점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도가 새로운 신도를 데리고 오면 60점. 그리고 또 그 신도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 처음 데리고 왔던 사람에게는 15점을 주고 그 중간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는 45점. 일종의 다단계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섭을 해갔던 방식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 이 인문기여도가 49,000점 이상이 되면 해탈의 끝판왕, 절대적인 해탈, 이런 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국가인 진리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단 내에 무슨 정부 이름 같은 걸 넣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이미지였어요. 지금 이걸 자세히 보시면 마치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됐다라는 게 소름 끼치고 놀라웠죠. 마치 외교부나 국방부, 교육부, 국가정보기관을 연상케 하는 부서들도 있고요.
94년 6월 20일 날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아사하라가 체포된 이유는 이제 국가전복 계획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때부터 폐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큰 이상적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건이 몇 가지 사건, 되게 중요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1989년 2월 10일에 남자 신도를 한 명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였냐면, 옴질리 교회에 출가 신도로 들어온 남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옴질리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출판 일 있죠. 그걸 맡았어요. 근데 자신은 수행하러 온 건데 이런 게 수행이면 자신 집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이야기에 뭐 빡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사하라가 이 남성의 손 발을 묶고 독방에 감금시켜버려요. 근데 그럴수록 이 사람이 막 반발도 심하게 하고 이제 나가겠다, 탈퇴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혔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가면 이제 뭐 다른 사건들도 있잖아요. 사람 사망한 사건을 내부에 있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신도 사망 사건을 폭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간부들을 불러다가 얘는 포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밧줄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버려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4명의 간부들이 실제로 이 신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소각해버렸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건 이제 고문 과정에서 사망이면, 이 사건 자체는 옴질리교의 범죄들 중 최초로 살해를 지시했던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94년 1월 30일에는 뭐 이제 약살인치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약학대학 졸업하고 옴질리교에 들어와서 거기 부속 의원 약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단 내에서 이제 신도 한 명을 알게 되는데, 그 신도가 어머니의 파킨스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출가 신도로 이곳에 들어왔는데, 실제 어머니 치료를 위해 이제 돈을 벌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만 이제 교단에 두고 혼자 나가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약사였던 그 사람이 몰래 연락을 해요. 그 밖에 나간 신도에게.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약을 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이상한 수행을 받는다. 상태가 진짜 안 좋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를 시켜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해서 약학대학에 간 거다 보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94년 1월 29일 이제 그 가족들도 함께 다 와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어머니가 있던 6사티안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경에 건물 구조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끼리만, 그 약사랑 같이 그 내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건물 밖에서 차량에서. 근데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다 하필 간부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간부들이 이 들어왔던 두 사람, 그러니까 엄마를 맡겼던 그 사람하고 약사를 데리고 아사하라가 있는 이 사티안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아사하라가 그걸 보고 지금부터 처형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포화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약사랑 그 엄마의 아들이 있죠. 아들한테 너 약사 죽이면 너랑 너희 어머니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당황하죠. 꼭 해야 되는 거냐, 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는데 아사라가 당장 하라고 그래요. 결단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아사라한테 그럼 정말 내가 이거 하면 엄마를 돌려보내줄 거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거짓말 친 적 있냐, 진짜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이 알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약사도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괜찮다, 이런 일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다 라면서 자기 죽여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간부들은 이제 그 약사의 눈을 이제 박스테이프로 가렸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찾아봤더니 그 약사 주머니에서 이제 그 최루탄이죠. 최루 스프레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고 했던 거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A씨 머리, 그 약사 머리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안에다가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비닐봉지를 벗지 못하게 또 손으로 잡죠. 진짜 끔찍한, 어떻게 보면 고문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니까 그 과정에 이제 비닐이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가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약사가
자기 막 살려달라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다시 제압을 하고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아들한테 로프를 줘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살인사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시킨 거죠. 살인 혐의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건이지만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얘네들이 저질렀을 거라고 판단하는 추정들의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끔찍한 사실 사이비종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싶을 만큼 그냥 테러 집단, 범죄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마지막이라고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옴질리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건 이후에 교주 아사하라가 체포되고 사라진 줄 알았지만 아까 이제 분파됐다고 했잖아요. 뭐 RF, 빛의 고리, 뭐 야마다들의 집단 캐롤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RF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아직까지도 분파 세력은 잔존하고 있고요. 옴질리교는 사실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 아사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우리 뭐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국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단에 있다가 사람이 뭐 병사였다가 장군이었다가 그리고 뭐 총리가 됐다가 왕이 될 때 이 모든 상황은 그릇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맞게. 근데 우리가 뭐 궁예를 놓고 보더라도 궁예가 이제 뭐 왕이 돼 뭐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상에서 보면 폭군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뭐 의심해서 뭐 온만이 반묘묘 관심법이다 뭐다 이러면서 막 뭐 철퇴로 때려 죽이고 뭐 이런 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사라도 그릇에 넘치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도 다 불안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점차적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을까가 바로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사하라 누가 신이라고 보겠어요. 아사하라를 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사하라는 그냥 테러범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